최근 한국의 무역 적자가 매달 엄청난 규모로 누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한국의 제2의 IMF가 온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들이 각자 도생으로 생존하기 바쁘며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도 돌변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계약한 다음 서로 뒤통수를 치고 있으며 한국은 그 가운데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그 특유의 강점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지난 기간을 보내왔던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펴보기로 하고,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 한국의 강점을 이용하려는 것을 보며 기회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들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한국의 각종 파격적인 제안을 반복하는데 이걸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럽. 미국 뒤통수에 한국의 핵무기 제안. 현재 미국의 속내를 유럽에서 눈치채고 있으며 결국에는 한국에 큰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과 유럽 사이에 한국을 놓고 뜻밖의 다툼이 벌어지는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비롯해 한국은 왜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되는 냄새를 잘 맡는 나라는 누구나 인정하듯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규모의 금융기관이 존재하며 또한 가장 상술이 좋다는 민족인 유대계를 통해 세계 무역을 주무르는 나라가 미국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는 느닷없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대한민국이 2050년에 미국에 이어서 전세계 GDP 2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2050년 예상 GDP는 8만 1,000달러로 이것은 독일과 일본을 모두 앞지른 수치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성장 국가를 대상으로 모델을 만들어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2년 간격을 두고 다시 실험해봐도 결과는 대한민국이 GDP 2위라는 것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발표가 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관과 개인들은 매우 회의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다소 앞선 분야라고 하면 IT 인프라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 등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도 과연 한국의 미래가 밝냐는 논란도 있었죠. 대한민국이 10대 무역국이긴 하지만 일본이나 독일까지 제끼고 2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골드만삭스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하며 성장세가 엄청난 국가인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국의 K를 집어넣어 브릭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보고서가 이제 와서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골드만삭스가 그 중간치인 2025년을 예측했기 때문인데, 그들은 한국이 2025년 정도에는 전세계 GDP 9위를 충분히 기록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던 것입니다. 당시 2007년에 13위, 2008년에는 GDP 15위로 밀렸던 한국을 회상해 봤을 때 이 역시 쉽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10위권 내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원 부국인 미국과 유럽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어 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캐나다,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을 제치고 10위권에 입성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GDP는 2021년에 사상 최초로 세계 9위에 오를 여지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5년에 처음으로 9위에 입성한다고 예측한 것보다 3년이나 당겨진 수치인 것인데요. 물론 이런 결과는 지난해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이 최초로 10위권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 5%대에 머무는 등 한국 홀로 상승을 하여 순위 뒤집기가 가능했죠. 물론 이런 결과에 대해 한국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잠시 9위로 올라섰다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더욱더 탄력을 받아 GDP 순위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전세계의 공급 라인이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이로 인해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며 이러한 부족한 주요 물품을 공급하는 한국은 역으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공장들을 전 세계에 짓고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한국의 산업 구조가 첨단 미래 산업에 맞춰져 있어 준비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과거 골드만삭스는 팬데믹을 반영한 수치는 아니었고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한국이 급기야 2050년엔 8만 달러 이상의 GDP를 기록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나라로 한국을 낙점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와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게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콘텐츠 제공 선도기업 넷플릭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집에서 영상 시청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컨텐츠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때 한국을 주요 컨텐츠 공급처로 설정한 모습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양질의 드라마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현재까지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컨텐츠는 미국의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순식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 중이며 한국 역시 미국의 자본으로 컨텐츠 제작 환경과 시장이 급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에서 한국적인 세계관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쏟아집니다. 미국 포브스는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넷플릭스 작품 중 하나라고 평가한 외부 기고문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내용으로 공감대를 사며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주요 4개 부분을 수상했듯 한국 작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것이죠. 한국은 이제 완연하게 주요 콘텐츠 생산 기지가 됐습니다. 미국의 자본과 한국의 콘텐츠 창의력이 누적이 되면서 세계관도 디자인도 점차 정교해지고 외국인의 시선으로도 특이한 콘텐츠가 나오면서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은 애초에 이러한 한국의 창의성을 알아봤으며 바로 이러한 것이 돈 냄새를 맡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 자본을 쏟아붓는 상황을 이제 강대국들이 하나 둘씩 눈치채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유럽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하고 미국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유럽에는 이번 팬데믹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원하는 모습이었던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방역을 유지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게 매우 인상 깊었고 그것이 한국을 선진국의 이미지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 미래 사회에서는 갈수록 먹거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동력을 강화하고 부활시켜주는 나라를 찾기에 혈안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최근 프랑스와 호주 간의 잠수함 77조 원 계약이 파토나면서 유럽은 미국을 크게 불신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만과도 무역협정을 따로 벌여야 하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자각론을 주장합니다. 과거 미국은 동맹 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사적인 목적은 물론 돈 되는 일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이 사건 이후에 프랑스 대사를 통해서 한국의 핵잠 기술을 전해줄 수 있다고 폭탄 발표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 굳이 국제 간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동맹 간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여러 가지 무기에 빗장을 걸고 있으니 유럽 강대국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투기 분야를 비롯해 군사 분야에서 미국 대신 기술 이전이나 개발을 권하는 강대국들이 많아질 것이며 미국은 위기를 느끼고 많은 것을 한국에 선제적으로 판매해 한국 국방력이 증강되는 선순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미국과 유럽이 한국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 반도체 업체나 배터리 업체를 미국에 대거 입점시키려고 추진 중이며 코로나의 피해를 크게 입은 스페인 당국은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유럽에 입점하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아시아에서 한중일 등의 후보가 있으나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할 수 없는 국가이며 일본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뒤처져 자연스럽게 준비된 한국으로 흐름이 급격하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럽, 한국의 G7을 제안하는 이유. 현재 독일 산업의 매우 중요한 기간 시설인 함부르크 항구가 중국의 지분을 넘기고 있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등장하면서 미국은 물론 유럽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태로 엉망이 되어버린 판국에 독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유럽 등지에서는 뜻밖의 한국의 긴급 연락을 타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브뤼셀에서 진행 중인데 사상 최초로 유럽과 영연방 외에 한국이란 이름이 나오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왜 항구들이 계속 중국에 넘어가고 있으며 한국에는 어떤 영향으로 오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와 같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우선 23일자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집권 사면임을 중국 주석 사상 최초로 확정짓는 모습입니다. 시진핑이 이로써 4연임, 5연임, 심지어 평생 연임이 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민해방군의 지도부에서 대만 침공에 관한 다양한 청사진을 들고 시진핑에게 보일 것이며 일부 강경파들은 대만 침공을 서둘러 시진핑 주석의 명예를 드높이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주춤하다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바로 1대1로 정책인 것인데요.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전세계 주요 포인트에서 중국의 요새 건설을 하며 세력을 확대하기 원했습니다. 이미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까지 넓어졌으며 최근에는 드디어 유럽에까지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탈리아의 항구 4곳을 접수하면서 운영권 협상을 하거나 지분 참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불이 나게 달려가 막으려고 했지만 친중 정부가 들어선 이탈리아를 막을 방법이 없었죠. 특히 G7 중 하나라는 이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며 서방연합이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G7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 이상행동이 생긴 것입니다. 수출대국 독일의 대표적인 중대 사회 기반 시설인 함부르크의 항만에 중국 국영지업의 지분 참여를 놓고 독일 내에서 일대 설전이 벌어진 상황인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독일 최대 항구 도시 함부르크 항만의 4곳 중 한 곳인 톨러 오르트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중국 국영해운사 중국 원양해운 코스코의 35% 지분 참여 계획을 놓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지분 35%는 막대한 지분율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항구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독일 내에서는 대부분 반대 여론이 매우 강한데, 소속 부처 장관들은 물론 정치계에서도 이를 반대합니다. 일단 중국 코스코의 투자 계획에 대해 외교부와 경제보호부, 재무부 등 담당 부처들은 결사 반대를 했으며, 이들은 중국이 독일 내 중대 사회기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독일 내에서는 결코 사회주의 세력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고, 앞으로 러시아에서 자원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자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한국과 태양광이나 수소 분야에서 대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국면도 보여왔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독일 정보 당국은 물론이고 중국 항구 접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면서 러시아와 최고 동맹인 중국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항구를 내어주면 중국이 추후 군사기지로도 활용할 의도를 보이는데,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군사기지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수차례 중국 군물자 운반선이 나왔고, 일부는 스리랑카 정부가 입항을 금지시키고 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독일 항구가 중국 영향력 가운데 들어간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부르크 항구 지분 거의 절반을 중국에 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독일 숄츠 총리가 중국 지분 인수를 찬성한다는 것이라 논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숄츠 총리는 유럽 최대 무역국이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항구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중국 코스코는 로테르담 항구 30%, 벨기에 앤트워프 항구는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함부르크까지 하면 유럽의 3대 항구 중에 독일만 빼고 중국이 지분을 다 접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수출입을 할 때 이들 항구를 먼저 이용하면 독일은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숄츠 총리도 무조건 중국을 반대하지 말고 독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주 독일 중국 대사관에서는 독일 정부의 지분을 달라면서 사업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독일 중국 대사관은 시진핑 사면입을 맞아 축하 선물로 독일 항구를 시진핑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독 민주당에서는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에서 교훈은 우리가 중국에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EU 집행위는 민감 정보가 중국 손에 들어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결국 G7 중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까지 러시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력에 굴복하는 모습이 나오자 미국에서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 갈수록 피곤한 것임을 직감합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G7의 범위 확대와 한국 참여 등도 다시 거론되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현재 유럽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러시아 사태 되풀이 방지와 중국 경계 의견이 오갔고, 급기야 핀란드 총리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의인데 미국은 그렇다고 치지만 한국이 그 이름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게다가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연합과 서방에서 유일하게 언급한 타 대륙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었다는데요. 여기에는 G7 중 하나인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안 되었고, 영국, 미국, 호주와 같은 영연방만 다뤄졌는데 갑자기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 이름이 등장한 상황인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러시아 사태에서 한국의 LNG 운반선이 유럽 각국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결정적으로 한국이 이제 G7급의 능력을 보유한다고 본 것은 바로 군사력 분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영내 조달이라는 제1순위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인데요. 본래 미국은 사실상 유럽연합의 리더격이라 제외하고 군사 물품 조달에서 이 원칙을 무너뜨린 게 바로 K방산 물품으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약 40조 원가량의 물품을 계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연합에서도 폴란드의 방어선이 구축되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을 지킬 최종 라인이 폴란드이기에 어떻게든 군수 물품을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2023년까지 1300기를 폴란드에 공급하면서 유럽을 들썩이게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이마스 300기를 뽑으려면 지금부터 약 5년간 공장을 풀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간에 캐파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은 걸려야 1년에 100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마저 중국에 항구를 내어주는 이런 상황에 유럽을 지키는 한국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유럽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 침투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한국이 G7에 확대 포함되는 지위로 언급이 되며 그 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